66년도에 와서 죄와벌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를 이제 작년에 쓴 거를 막 꼬박꼬박 보내요. 그래서 세상에 1866년에 러시아 통보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죄와벌하고 전쟁과 평화를 연재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방방곡곡에서. 그쵸? 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톨스토이의 부활을 33회로 마치고 조금 쉬었어요. 잠깐 쉬고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부활을 막 33회에 걸쳐서 했더니 죄와벌은 얼마나 길게 할 거냐. 그래서 아니다. 죄와벌은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변 분들한테. 아, 오늘 그런데 읽다 보니까 죄와벌은 50편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함축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읽기가 아까운 작품입니다. 죄와벌. 먼저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도스토옙스키 삶에 대해서는 생애와 작품 세계 전반에 걸친 이야기는 우리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하기 전에 제가 재작년에 북클럽 비바에 올려둔 게 있습니다. 올려둔 게 있는데 이제 죄와벌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러시아 문학 좀 좋아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사형당했는데 황제가 풀어줘가지고 시베리아 유형 갔던 거 얘기를 많이 해요. 간질 환자였죠.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 겪는 공황장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그 도박 얘기도 많이 하죠. 도박. 실제로 도박사에 대한 도박사 뭐 이런 중편 단편도 있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맨날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 원고료 받아서 빚 갚으려고 막 대충 빨리빨리 썼다는 작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걸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도스토옙스키의 원고는 빚에 쪼들려서 원고료를 받으려고 빨리빨리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소설가들처럼 꼼꼼하게 퇴고를 안 하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가 좀 거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많이 쓴 건 맞아요. 그리고 원고료가 아주 궁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늘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 뭐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이런 작가들보다 매절당 받는 원고료가 적었어요. 잡지에 연재할 때. 급하니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돈 급한 걸 다들 아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면은 되겠다 하면은 그게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높은 가격도 아니었고 원고료가 톨스토이나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뚜르게네프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도스토옙스키가 적게 받았어요. 그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귀족이 아니어서 적게 받았다. 이게 아니라 돈이 늘 급했습니다. 이분이. 빚에 쪼들린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대충 쓰고 급하게 써서 문체가 거칠다. 이건 정말 아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구어체처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막 등장인물들이 중언부언하고 막 앞에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그런 게 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막 급하게 써서 퇴고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쓴 도스토옙스키를 지금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가 최초의 대화적인 예술을 한 작가다.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다성성, 폴리포니의 소설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 일찍이 미하일 바흐진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위대한, 제가 위대한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붙이는데 전 바흐진에 대해서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바흐진이라는 그 소비에트 철학자? 문학 비평가?
문예 비평가? 이분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작품성보다 좀 평가절하된다고 해야 되나? 폄하된다고 생각해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미학이 무엇인가 하고 밝힌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이 인터뷰하거나 뭐 작품 어떤 소설 쓰고 싶어요 하고 얘기할 때 그 바흐진이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특징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과 인간의 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각각 다른 타자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작가가 전지전능한 작가의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독자까지 대화에 참여시키면서 어떻게 대화의 예술을 하는가,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서의 예술을 하는가, 이 모든 걸 도스토옙스키 문체와 이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돈이 급해가지고 대충 한 번 쓰고 퇴고를 안 한 원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지금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너무 우리가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웃자고 하는 얘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도스토옙스키 작가 노트를 보면 정말 여러 번 고민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도 써봤다 저렇게도 써봤다 막 고민하면서 쓴 흔적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급하니까 말로 하고 부인이 받아 적은 건 맞아요. 속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그 경우도 대화로서의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 이게 아무렇게나 쓴 원고여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급해서 원고를 한 번에 쓰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날려 쓰는 바람에 문체가 거칠고 아름답지가 않고 중언부언하고 퇴고가 덜 된 원고 같다 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사실은 얼마나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가,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읽으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미하일 바흐진 얘기와 함께.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는 봐요, 이제 간질이 그게 어떤 병이에요. 지금도 참 고치기 어렵잖아요. 뇌전증 이런 거. 그런데 그 시절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한 번씩 졸도했다 깨고 졸도했다 깨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도박을 참 오랫동안 못 끊었죠,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할 때 항상 이 한 판에 크게 벌어갖고 내가 이 빚을 해결해야지 하다가 이게 꼬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모든 걸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질도 이 순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세상을 보고 왔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삶에, 그리고 뭐 그 시베리아까지 갔다 온 일이 보통 일이었냐고요. 그거를 겪은 작가는 아무도 없어요. 쇠고랑 차고 거기서 살인범 막 온갖 흉악범들 사이에서 매일 밤 누군가가 죽어나가는데, 시베리아 감옥에서 거기서 읽을 거라고는 성경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4년을 유형을 살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또 4년은 시베리아 감옥 근처에 부대에서 사병으로 일하다가 거의 8년 9년이 돼서 페테르부르크에 돌아와도 된다 할 때 도스토옙스키 나이는 이미 3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9살에 시베리아 가서 38살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꺾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되지 않을 만큼 자기를 지켰다 해도 다시 문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겪고 나서 다시 합니다. 근데 다시 하고, 본인이 시베리아에서 겪었던 걸로 죽음의 집의 기록으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시베리아가 그렇게까지 험악한 곳이 돼 있는지 잘 모르고 소문으로만 듣고, 아유 뭐 거기서 흉악범들 보내갖고 교화시키는 곳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변화하라고 보내는 거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정말 충격을 줘요. 죽음의 집의 기록. 본인이 갔다 왔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직접 겪은 걸로 한번 충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을 또 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항상 이 돈에 쪼들렸던 건 맞아요. 그런데 형하고 같이 19세기 중반
러시아는 굉장히 문예지의 전성시대였거든요. 형하고 같이 시사 잡지를 내요. 문학도 있고 시사평론도 있고 막 뭐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 그런 두툼한 잡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성기였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땅이 크잖아요. 그리고 막 곳곳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하고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받아서 볼 수 있었던 문명, 문화, 그게 이제 이 문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예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형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전기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가족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형을 좋아했어요. 이 형제가 우애가 아주 도타웠거든요. 형하고 같이 잡지를 내다가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형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잡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잡지 경영하면서 생겼던 빚, 형에게 내가 돈을 빌려갔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스토옙스키가 다 내가 갚겠다고 그 차용증을 다 쓰죠. 내가 형한테 얼마를 빌렸다 하고 찾아오면 자기가 갚겠다고 다 그걸 다시 서명을 해서 약속을 해요. 그것 때문에 빚이 많았던 거예요. 중후반에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이제 막 도박을 못 끄는 거겠죠. 꼭 빚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판 벌려고 도박하러 갔다가 또 거기서 돈 잃고 그랬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참 제가 편들어 주려고 말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예지 얘기할 때 항상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게 뭐냐면 체호베이 곡을 보면 시골 마을에서 소도시에서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이 거기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그 관공서의 하급 공무원이나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지역의 의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오는 그 문예지를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뭘 화제로 얘기하는지 이런 걸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우체국에서는 누구한테 이 잡지가 가는지가 다 나오죠. 그러면은 누가 진보적인 잡지를 읽는지도 이제 서로서로 아는 거죠. 그 부활에서도 보면은 네흘루도프가 시베리아 카투샤 따라서 그 시베리아로 갈 때 어느 시베리아의 큰 도시에 가서 우체국에 어느 도시에 머물게 되면 우체국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온 잡지를 찾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한참 1840년대, 50년대, 60년대가 피크였죠. 그 70년대 이렇게 퍼지던 그 러시아의 문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항상 좀 따뜻해지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동아일보를 구독을 했어요. 남해안 끝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서 서울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죠. 거기서 농사 짓고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청년 때 친했던 분들은 일본도 가고 일제시대 때 경성도 가고 막 다 갔어요. 학교도 가고. 근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상급 학교를 안 보내주고 더 어린 할아버지 동생들은 보내줬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큰아들이니까 여기서 선산도 지키고 농사도 짓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계속 그 시골 마을에 계셨던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바깥 세상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동아일보를 구독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이 동아일보가 할아버지 시골 마을에는 한 3일치가 묶여서 한꺼번에 같이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문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방학 때 가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와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러면 어떨 때는 3개가 묶여있고 어떨 땐 2개가 묶여있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3개씩 묶였던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농사 짓다가도 우체부 아저씨가 온다고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뭐 시원한 마실 것도 주고 하면 그
마루가 있잖아요. 옛날 한옥집에. 그 마루 끝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난 3일 동안 읽었던 그 신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대화할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무채부 아저씨랑 3일에 한 번씩 그 신문에서 읽었던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의 저는 큰 낙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때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부터 내내 동아일보를 보셨던 거죠. 저는 이 1860년대 전후에서 러시아 전역으로 퍼졌던 이 문예지의 전성시대를 생각하면 왠지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끝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동아일보를 1960,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동아일보를 구독해서 봤던 시골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랬던 거예요, 문예지가. 제가 이 문예지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죄와벌도 전쟁과 평화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잡지에 연재가 됩니다.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였는데요. 원래는 톨스토이가 먼저 전쟁과 평화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톨스토이는 여름에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야스나야 빨냐나 영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꼬박꼬박 연재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65년도에 연재물을 보내고 농사도 짓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고민도 하고 좀 다시 고쳐야겠다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연재를 안 하다가 66년도에 다시 연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통보 편집장은 전쟁과 평화가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었는데 그 다음 원고를 안 주니까 초조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뭘 또 실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도박도 지고 돈도 떨어진 도스토옙스키가 빚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러시아 통보 편집장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장편을 쓰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연재를 하겠다. 편집장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나한테는 원고료를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톨스토이가 받는 원고료의 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장 얼씨구나고 받았죠. 그래서 66년도에 와서 죄와벌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를 이제 작년에 쓴 거를 막 꼬박꼬박 보내요. 그래서 세상에 1866년에 러시아 통보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죄와벌하고 전쟁과 평화를 연재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방방곡곡에서. 그쵸? 그래서 이 1866년도가 저한테는 이렇게 재밌는 해입니다. 죄와벌도 그 전쟁과 평화도 같이 러시아 통보에서 연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작가의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 이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잡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문체, 이런 게 있거든요. 톨스토이의 문장은 한 페이지 정도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어 회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막 백몇십 년 전의 작품인데도 도움이 돼요. 그 문장 구조가 일단 간결하고 아름답고 음악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 사용되는 단어들도 교양 있는 러시아어들이 있죠. 많죠. 근데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한 페이지 암송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러시아어 공부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예술 작품으로 읽으세요. 정말 읽으면서,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번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내가 유려하고 멋지게 읽는 사람이 한눈에 알 수 있게 깔끔하게 고쳐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중언부언하는 거, 좀 거친 거, 그리고 이렇게 막 망설이고 약간 이거 너무 횡설수설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거, 그거를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민음사에서 김연경 선생님 죄와벌, 저는 김연경 선생님 번역이 도스토옙스키 같다고 느꼈어요. 물론 열린 책들의 홍대하 선생님 번역도 좋고, 문학동네 이문영 선생님, 그 의료문화사의 김희숙 선생님, 지만지에서 김정아 선생님도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문학학 전공하는 분들도 워낙에 팬들이 많고, 독자들 중에서도 팬들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다양하게 번역이 나오는데, 저는 김연경 선생님 번역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침잠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막 찬반의 갈등을 겪는 그 심리의 저변까지 보여주는 방식이 문체로서는 이랬다 저랬다는 걸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김연경 선생님 저는 잘 옮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민음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은 연진이 선생님 거를 기본으로 하고 열린 책들을 참조했다 하니까 그 민음사가 됐는데 죄와 벌도 김연경 선생님 걸 기본으로 하고 의류문화사나 뭐 문학동네나 열린 책들을 참조했다 하니까 또 민음사가 됐네요. 제가 민음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전체 세트로 보면은 저는 의류문화사께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어 민음사 책을 추천하게 되네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도스토옙스키의 문체는 고유한 특징이다. 대충 써서 그런 게 아니다. 그 특징이 뭘까를 바흐진이 얘기한 다성성 또 카니발 두 가지를 핵 열쇠말로 해서 앞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간질, 공황장애, 시베리아 유형 이런 어떤 극단적인 체험이 늘 일상 안에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글을 읽다 보면 막 여기까지 갔다가 갑자기 일로 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갑자기 일로 왔다가 막 주인공이 혼자서 갈등하는 것도 이게 기복이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도스토옙스키 삶의 특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옙스키 개인이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결코 아니다. 그럼 이렇게 극단적인 양쪽의 감정이 동시에 혼재하도록 보여주는 이거는 또 어떤 효과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창작의 특징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톨스토이는 제가 영화를 보지 않은 작가인데 그 시절에 영화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카메라 워킹처럼 소설을 서술하고 묘사한다 하고 막 감탄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읽었잖아요. 몇몇 장면들. 도스토옙스키는 소리의 작가라고요. 오디오 작가, 비디오 작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리의 작가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톨스토이처럼 보여지는 것의 묘사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장면을 막 그리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무슨 색깔인지 하나도 묘사 안 했네.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얘기 안 했네. 그냥 계단이고 거리고 건물이고 꼭대기고 지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가요. 그런데 우리 그거 따라가요. 왜냐? 그거는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이나 주인공의 어떤 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목소리에 오로지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디오에 가깝죠. 보여주지 않으니까 소리죠, 소리. 그런데 라디오 극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럼 막 할머니는 할머니처럼 얘기하고 청년은 청년처럼 얘기하고 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청은 또 그 사람처럼 얘기하고 여주인공은 그 사람처럼 얘기해서 각각의 주인공들이 플롯을 대화로 끌고 가면서 사건을 자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언어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드러나도록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다분히 사변적이고 그 대사 자체도 그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 대사가 사건을 설명하거나 이 플롯을 끌고 가려고 하는 대사가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이제 작품에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톨스토이는 번역을 해도 솔직히 톨스토이는 쉬워요. 어떤 점에서 쉽냐? 톨스토이가 쓴 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가 굉장히 멋진 문장을 번역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해줘요. 톨스토이가 잘 쓴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번역을 하다가 못하겠다 하는 순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전 그래서 이거 번역한 분들 존경해요. 도스토옙스키 번역한 분들. 그게 어휘는 훨씬 쉽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어휘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묘사를 생략하니까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처음에 읽을 때 저는 와, 내가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하나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주인공의 저변의 심리나 사상이다 보니까 그 사상을 막 꾸며서 예쁜 말로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막 수준이 높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 문장을 가급적 도스토옙스키의 흐름을 끊지 않고 몇 줄씩 가는 마침표가 몇 줄 지나가야 나오는 건 그것대로 살리고 한 줄에 2개씩 찍히는 건 그것대로 살리고 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그 번역의 차이가 아마 이 문체의 차이일 텐데 어떤 차이가 있냐. 톨스토이는 우리가 왜 1대 춘향, 2대 춘향 하면서 가잖아요. 1대 최서희, 2대 최서희, 토지는 어떤 여배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톨스토이도 그렇죠. 1대 안나 까레니나, 2대 안나 까레니나, 3대 안나 까레니나. 그래서 최근의 안나 까레니나는 누구? 옛날에는 고전적인 안나 까레니나였다면, 키라 나이틀리는 안나 까레니나 같이 생기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특징이 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1대 장희빈, 2대 장희빈 하는 것처럼. 그만큼 시각적으로 생생하니까, 이 카메라 워킹처럼 보여주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흥행보증수표죠.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인데 BBC에서도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도한 사람들은 있어요. 영화나 연극도 별로 성공을 못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왜 그럴까? 그게 아마 바흐진이 얘기했던 대화의 소설에 그 비밀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소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어 예술로서의 소설을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는 여러 해 전이죠. 최근에도 보리스 에이프만이라는 러시아의 발레단이 있습니다. 현대 무용을 하는 그분들이 와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거를 무대에 올렸어요. 근데 굉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발레는 그렇잖아요. 이 극과 극의 감정 흐름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잔잔하게 차곡차곡 가는 게 길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발레가. 근데 이게 발레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나중의 작품이거든요. 나중 작품이고 톨스토이 특징을 가장 많이 그래도 의식하면서 썼다 하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그래도 연극이나 발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죄와 벌을 연극이나 발레로 만들면 엄청나게 실험적인 형식이 돼야 될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로 해서 성공한 바가 없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그것은 바로 도스토옙스키 소설 다른 어떤 예술로도 환원되지 않는 소설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뭔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1장 앞부분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를 들면 7월 초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렵에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게 뭐냐고요? 아무런 묘사가 없죠. 7월 초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렵에 이게 이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청년이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나와가지고 다리 쪽으로 걸어간 게 갑자기 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는 딱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는 계단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용케 피했다. 그의 골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밑에 있어서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벽장 같았다. 식사를 제공하는 이 골방의 주인 아주머니는
한 층 아래 따로 떨어진 집에 살았고 그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거의 항상 계단 쪽으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부엌을 꼭 지나가야 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청년은 겁먹은 듯 뭔가 병적인 감각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수치스러워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왜? 하숙비가 잔뜩 밀려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읽은 여기까지 해서 색깔이 하나라도 나왔나요? 노을색 없죠. 집 벽지색 없죠. 거리에 나무 잎 색깔 없죠. 주인공이 뭘 입었는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생하지 않나요? 뭐가? 이 청년의 심리가 그 5층 벽장 같은 골방에 살면서 하숙비가 밀려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한 이 청년의 심리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숙비 때문에 피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더 길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그가 원래 겁이 많고 주눅이 잘 드는 성격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울증과도 비슷한 신경질적이고 긴장된 상태가 이어졌다. 자신의 내면으로만 침잠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가난에 짓눌려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쪼들리는 처지도 최근에 들어서는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다. 본질적으로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에게 무슨 나쁜 짓을 꾸미든 그 아주머니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에 멈춰서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진부하고 시시껄렁한 수다를 계속 하숙비 내놓으라며 독촉하고 협박하고 징징 짜는 소리를 듣고 그러는 와중에 자기는 발뺌하고 사과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고양이처럼 계단을 빠져나와 내빼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도스토옙스키 예전에는 별로 많이 안 좋아했어요. 괴로웠어요, 읽으면. 저는 톨스토이처럼 음악적 운율이 살아있는 문체가 더 좋았고 카메라 워킹이 더 좋았고 그리고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그런 장대한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북클럽 비바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려고 다시 읽었는데 어머 이렇게 좋은 작가였어 하고 새롭게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한참 드니까 저하고 다른 특징을 가진 작가도 좋아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죄아벌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전 죄아벌을 읽으면서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10대 때도 20대 때도 너무 왜 이러냐 이 주인공 너무 찌질하다 이러면서 답답하고 이렇게 막 깊이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읽자마자 반했습니다. 처음에 딱 3줄 이 사람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왜 피하는지 하숙비가 밀려 있다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주인 아주머니를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진부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막 뭔가 변명해야 되는 이게 너무 괴롭다 하는 이 심리가 길게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숙집 아주머니만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게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정을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만약에 지금 월세가 밀려 있거나 그렇죠. 임금 체불이 돼 있거나 아르바이트 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고 입금을 안 해주거나 그런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20대, 10대 청년들이 이 앞에 2줄을 읽으면 이 2페이지를 읽으면서 죄아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영원한 청년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 도스토옙스키 오늘 얘기했던 특징들은 일단 우리가 큰 그림으로 접어두고 부활을 읽을 때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을 꼼꼼하게 맛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흥분해서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